오늘 이제 그 선생님들께 제가 이런 제목으로 동북공정의 최전선, 뭐 바레사의 이해, 뭐 이런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앞에 선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진광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거창합니다. 그냥 그 발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뭐 또 역사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역사를 공부하면 고구려, 발해, 고주선 요 정도는 해줘야지 또 역사를 공부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석박사를 다 마쳤고요. 학부는 한국외대 중국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외대 나오면 외국어 한 3-4개쯤은 좀 할 줄 알아야지, 뭐 이런 또 뭐랄까 그 겉멋이 좀 들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중국에 이제 어학연수를 이렇게 갔고, 거기서 이제 중국 가이드들,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광개토대왕릉비가 집안에 있잖아요. 그 집안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집안시 박물관이라고. 그 저가 있을 때는 집안현 박물관이었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그 조선족인 것처럼 또는 이제 그 일본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작은 그 박물관인데 광개토대왕릉비 탁본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서 또는 뭐 그 장군총이라든지 태왕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수습된 기와 조각들, 뭐 천추만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고구려 영원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 집안 중국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그냥 보고만 가면 괜찮은데 꼭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왜 니네 거냐? 이 광개토대왕릉비는 우리나라의 뭐 대단한 역사의 진짜 기념비적인 그런 분이고, 그런 기념비적인 시설물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걸 내가 후손으로서 또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걸 보러 왔는데, 이 가이드들은 항상 그걸 얘기할 때 이거는 우리 중국의 문화고 뭐 중국적인 그런 뭐 산물이고, 그래서 이 뭐 고구려는 우리나라 땅이고 뭐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도 이제 똑같이 그런 질문들을 한 겁니다. 가이드한테 그 설명이 틀렸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뭐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한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겼어요. 가이드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문제는 결과는 저희가 졌어요. 저하고 같이 갔던 그 친구들이 졌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서 그분들의 설명에 반론을 하지 못한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이제 반론하지 못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제가 광개토대왕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이해하고 또 장수왕도 들어보고 TV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분한테. 광개토대왕뿐만 아니라 뭐 고구려 역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던 뭐 바레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였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말 다툼이 있었는데 또 그 결과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역사라고 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바레사를 이제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하게 되는 주제가 바레인데, 그 선생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에 바레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한 못해도 한 50분은 더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분들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바레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저희 나라가 지금 5천만을 넘은 지 이제 얼마 전에 5천만 인구를 넘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바레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 중에서 바레라고 하는 나라를 전공해서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그걸로 공부를 하고 그걸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불과 15명이 안 됩니다. 국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이제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가운데에서 혹시 저도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전달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설명이 잘못되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끝나기 전에 좀 도움도 저한테도 좀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좀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릴 것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사진 자료입니다. 그 바레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 잠시 후에 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15분 중에서 그 실제 그 연구를 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문헌을 가지고 합니다. 문헌은 뭐 잘 알다시피 바레사 같은 경우에는 남겨져 있는 기록이 별로 없는데 부당서, 신당서라고 하는 중국 사서에 열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레 열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텍스트로 해서 이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현장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가 심화되는 깊어지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고고학적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촬영되거나 아니면 이제 수집된 그런 자료의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레가 그 있던 시기입니다. 바레의 이제 주요 내용인데 그 선생님들 이제 잘 알다시피 바레가 698년에 이제 건국을 했어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30년 뒤에 이제 바레가 건국을 한 겁니다. 뭐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첫 번째 왕은 대조영이죠. 대조영 너무나 익히 잘 알잖아요. 그럼 대조영 하면 최수종도 떠오르고 또 뭐 이렇게 이쁜 그 뭐 이런 것도 떠오르는데 그때 698년에 이 여기에서 건국을 해서 926년에 그 거란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거란의 태조는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무력 침공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698년부터 926년까지 약 햇수로는 230년 그리고 만으로 따지면 229년 동안 15대 왕이 재위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에 수도도 몇 번이나 옮겼잖아요. 5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레는 수도가 5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시에 하나 있고 세종시로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했으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도가 이제 2개가 되는 건데 바레는 5개가 있어요. 수도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건국하고 한 100년 정도 지나서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미칭을 들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로 보면 G2가 됐다 또는 G1이 됐다 이런 겁니다. 세계 강국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 거기에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지금 이제 중국으로 바뀐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좀 이따 뭐 다음 차트가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세계가 중국, 그다음에 바레, 신라, 일본 이렇게 4개뿐이 없어요. 이 4개.
이 사람들 사고 속에 있는 세계는 이 4개뿐이 없는 겁니다. 4개. 지금이야 뭐 인도, 스페인, 터키 뭐 이런 데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세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발해, 신라, 일본 이렇게 4개뿐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G2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견줄 수 있는, 또는 이 세계보다도 세계 중에서 제일 나은 그런 국가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발해가 생기고 100년이잖아요. 100년. 발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구려의 유민인 대조영이 나라가 멸망하고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고구려부터 친다라고 하면 한 70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700년 이상 되는데, 저 때에는 누가 있냐면 신라가 있어요. 신라. BC 57년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668년에 통일을 하고, 그리고 그 문화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신라가 있었는데, 이 신라를 제치고 발해라고 하는, 이제 막 태어난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야, 동방에서 중국을 제외해놓고는 네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에 버금가는,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구학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아니면 뭐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외교 교류 관계상으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염두에 두고 살펴보지 않으면 발해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주목할 거는, 그 제목이 이제 그 동북공정의 최전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북공정은 뭔지 아시죠? 너무 뭐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게 보도가 됐고, 또 이제 다른 역사 강의에서는 뭐 늘 고대사를 강의를 들으셨으면 늘 들었던 건데, 동북공정의 원래 뜻은 그 동북지방 개발을 위한 개발 사업입니다. 동북지방 개발 사업.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중국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중국에서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집단이 사실은 이제 그 낙후한, 동북 지역은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인데,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이 지역에 낙후된 시설 또는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금가서 뭐가 있냐면 서남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남공정은 지금 어디냐면 그 운남성, 그다음에 광서성, 그다음에 그 밑에 복건성, 이 지역에, 이 복건성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광서 장족 자치성, 그다음에 운남성, 이쪽 지역, 예전 역사로 치면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렸던 곳입니다. 이 지역도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낙후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낭, 우르무치, 우리가 실크로드 상에 있는 거, 투르판 이런 쪽에 있는 거, 여기는 이제 그 위구르 자치구인데, 여기는 이제 개발해서 그야말로 그 중국의 모든 민족이 지금 현재 중국의 그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런 이제 그 경제 부흥 정책을 씁니다. 근데 그 경제 부흥 정책의 목적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경제를 부흥시키는 거고, 그 이면적인 것은 역사의 종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에 그 돌궐이라고 하는, 투르크라고 하는, 위구르 자치구가 이제 투르크인데, 돌궐의 후손들, 그다음에 티벳, 그다음에 뭐 토번, 아니면 조선족,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사망 오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변함없이 그냥 중국의 구성원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유사시에
유사시라고 하는 거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막 전쟁 기운이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50년대에는 그 소위 얘기해서 소련 군정청이 들어오고 그 한국 전쟁이 그 해방이 45년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는 소련 군정청, 남한에 미국 군정청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러시아한테 주지 않고 중국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과거로부터 대동강 이북은 중국 땅이었으니까. 왜냐? 고구려가 중국 땅이니까. 발해가 중국의 역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또는 점유하고 있는 이 지역도 역시 이제 중국의 역사다. 중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동북공정의 이제 최종적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698년에 발해가 이렇게 건국할 때 그 중국은 누구였냐? 당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618년에 세워졌으니까 한 70년 전에, 80년 전에 세워진 거죠. 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발해는 당의 지방정권이다 라고 하는 게 역사에서는 첫 번째 큰 뭐랄까 가설입니다. 가설. 쟁점, 쟁론입니다. 쟁론. 그게 무너지면 나머지 거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발해는 당의 지방정권이에요. 지방정권. 지방정권은 지금 우리 보면 경기도 안에 성남시가 이제 지방정권이고 서울 중앙정부에 비해서 이제 성남시 또는 경기도가 이제 지방정권인데 이 발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차트를 잘 보시면 이 당이 발해는 926년도에 멸망을 했는데 당은 언제 멸망했냐면 907년에 없어졌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누가 생겼어요? 후량, 후당, 요는 이제 926년에 생긴 거고 이렇게 여러 나라로 다시 갈라졌단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없어진 거예요. 중앙정부가. 중국의 표현대로 하면 중앙정부는 없어지고 지방정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관리 감독을 누구한테 받냐? 이 사람들한테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요 사람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요 사람 대인선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15명의 왕이 이제 재위를 했습니다. 230년 동안. 이 맨 위에 있는 이 걸걸중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조영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산에 가면 그 영순 태씨들 집성촌이 있어요. 영순 태씨들. 거기에 시조가 대조영입니다. 영순 태씨. 우리나라에 이제 태씨가 두 개가 있는데 영순을 본관으로 하는 태씨하고 협계라고 하는 곳을 이제 본관으로 하는 태씨가 있어요. 큰 대자 밑에 이제 점을 찍은 태씨입니다. 뭐 태연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집안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발해사를 또는 발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저 15명 중에서 4명뿐이 모를 거예요. 4명. 그게 한 명이 누구냐면 첫째 건국한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들 영토로 엄청나게 넓게 확장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그 넓혀진 영토에 늘어난 인구, 그 다음에 물산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한 사람, 조선으로 치면 세종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3대 이제 대운무입니다. 57년 동안 재위를 하면서 발해를 해동성격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 사람부터는 몰라요. 요 사람들은 다 모르고 10대 대인수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을 이제 주로 들을 겁니다. 해동성국 하면 이제 대인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멸망한 사람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총 5명. 아까 4명이라고 했는데 5명입니다. 5명을 제외해놓고는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왜냐? 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조영부터 대운무까지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아까 해동성국 819년에 이제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 10대 대인수라고 하는 사람의 재위 기간이기는 한데 이 앞에 100년 동안 거의 그 일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해에는 역사책이 별로 없는데 정말 귀중한 자료가 몇 개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이 됐죠.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 3대 문왕 대음무라고 하는 사람이 57년간 재위를 하면서 이제 여러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둘째 딸이 정해공주예요. 정해공주. 그 다음에 네 번째 딸이 정효공주예요. 네 번째 딸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때 이제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최소한 4명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저 사람들의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동궁, 저 두 공주의 동생인 동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 5명을 낳은 겁니다. 그 중에 2명의 신분이 확인이 됐어요. 2명의 신분이. 이거는 역사책에서 신분이 확인된 게 아니라 무덤에서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무덤을 파는 과정 속에서 그 무덤의 주인공의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그거를 묘 앞에 세우는 거는 신도비라고 하고 묘 안에다가 무덤 안에다 넣는 거는 지석이라고 하는데, 지석은 뭐냐면 우리 지금 선생님들 그 바닥에 지금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닥이 네모나 이렇게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블록에 뭐를 써가지고 이렇게 묻어놓는 거는 묘지라고 하고, 그 무덤 안에다 이렇게 세워놓은 비석은 묘비라고 합니다. 묘비. 신도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을 파는 가운데 그 묘비가 발견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공주인 정해공주, 네 번째 공주인 정효공주.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다른 신하들이 부를 때는 뭐 어떤 그 미칭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누굴 낳았고 어디서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죽음에 애통해서 그 정무를 봐야 되는데 정무도 일주일 동안 안 보고 슬퍼하다가 내가 내 장례차가 떠나는 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비석에. 그래서 누구를 알게 된 거냐면 첫 번째는 이 공주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고, 이 무덤 주인이 누군지 그걸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 공주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연호가 뭐였는지. 연호가 뭐였냐면 대흥, 보력, 금륜, 성법, 효감, 금륜, 성법, 대왕, 이렇게 해서 10자예요.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 대왕자를 빼면 10개가 이제 연호입니다. 그 맨 앞에 있는 대흥은 연호예요. 연호. 왕이 되면 이거는 황제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3대 이 임금 때 연호를 쓰고 있어요. 물론 2대 때도 썼습니다.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크게 부흥시키겠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게 있는 게 뭐냐면 보력이잖아요. 보력. 보력이 달력을 뜻합니다. 달력. 응? 달력을 뜻하는데 보력이라고 하는 게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이게. 대응 다음에 보통 연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또 하나 상황을 모르는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게 보력이에요. 근데 그것도 연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3대 임금은 연호를 2개를 썼어요. 2개를 썼어요. 대응이라고 하는 것과 보력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쭉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나라의 전체적인 방향을
운영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크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그 뒤에는 보력이라고 하는 연호를 쓸 때는 뭔가 국정의 방향이 조금 바뀐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그 시호가 뭐냐면 대응 보력 다음에 효감이라 그랬잖아요. 효감. 효성 효자에다가 느낄 감자. 요거는 이제 유교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요것은 요 임금님이 유학의 저 나라에서 유학의 종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 뭐냐면 효감 금륜이잖아요. 금륜은 불교적인 용어예요. 또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대에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념이 있었어요. 절에. 그거는 뭐냐면 구를 전자에다가 바퀴윤자인데, 이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상징이 보리수 아니면 수레바퀴 아니면 신발이에요. 발 족적. 족적. 부처님을 이렇게 실제 그리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불상을 앞에 두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보리수는 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고, 이 바퀴는 뭐냐면, 바퀴는 이 바퀴가 굴러가는 모든 곳은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법으로, 가르침으로 다 교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가 흘러가는 곳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발 족적도 역시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바퀴가 이제 전륜성왕의 사실 상징이에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부처하고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는 말, 임금님이 하는 행위, 임금님이 하는 가르침, 뭐 이런 행위들 전체가 부처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전륜성왕 밑에는 금륜, 은륜, 철륜, 동륜 이렇게 있어요. 동륜, 철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금륜이었잖아요. 금륜. 근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석가와 같은 금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연호도 2개 써서 특이한데 유교적인 것도 쓰고 또 불교적인 것도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의 왕은 뭐 지금처럼 기독교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에 기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 기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원불교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념 안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부처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다스리는 통치 유학적인 그런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묘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자료가 없으니까. 자, 이 시기에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신라에는 저희가 이게 발해, 이 나라가 동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가 있던 시기에 남쪽에는 이러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신라에 이런 왕들이 했습니다. 이 효소왕을 얘기하면, 효소왕이 누구냐면 그 삼국 통일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국 통일을 하신 분, 태종무열왕이 시작을 해서 그 태종무열왕의 큰아들인 문무왕이 완성을 했어요. 그렇죠? 삼국 통일을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통일된 왕국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